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선물 하나, 친구의 부탁 하나, 가족을 위한 편법 하나.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타협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 한 번의 양보가 평생의 후회를 만듭니다. 그 순간의 편리함이 영원한 불명예를 부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500년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악의 부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퇴계 이황. 그가 지킨 청렴의 원칙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철저해서 당시 사람들조차 미쳤다고 수군거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었습니다. 부패로 재산을 쌓았던 동료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청렴하게 살았던 이황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요. 조선시대 관료 사회는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이황이 활동하던 시기의 조정은 그야말로 뇌물과 비리가 난무했어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고 권력자들은 온갖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심지어 청백리라고 불리던 청렴한 관리조차도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명절 선물 정도는 받았고 친척들의 청탁 정도는 들어줬고 가족을 위한 특혜 정도는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관례니까라는 말이 통하던 시대였죠. 당시 관리들이 부패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받습니다. 존경의 표시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받아요. 그러다 점점 큰 것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망설이지만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뇌물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부패의 수렁에 빠진 관리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사화가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의 비리가 들통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직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니냐는 논리였죠. 실제로 청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른다,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이황은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34살의 문과에 급제해서 처음 받은 자리가 풍기군수였어요. 지방의 수령이 되면 온갖 이권이 따라왔습니다. 상인들이 뇌물을 주려고 찾아오고 지역 유력자들이 청탁을 하러 오고 아전들이 공금을 빼돌리려고 했죠. 선배 관리들은 이황에게 조언했습니다. 적당히 받아야 한다. 너무 깨끗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관례에 따라 움직여라.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청렴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이황처럼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황에게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청렴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이황은 부패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황이 보기에 뇌물을 받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판단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뇌물을 준 사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풍기군수 시절 이황은 부임하자마자 관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아에서는 어떤 뇌물도, 어떤 선물도, 어떤 청탁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누구든 이 원칙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관례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이황은 단호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사는 삶은 삶이 아니다. 정당한 녹복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황의 청렴 철학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청렴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이번만, 작은 것쯤은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었어요. 둘째, 청렴은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청렴, 가장으로서의 청렴, 친구로서의 청렴이 모두 중요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청렴해야 했습니다. 셋째, 청렴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부정을 보면 고발하고, 불의를 보면 바로잡고, 약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이황은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평생 동안 지켰어요.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황의 이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했고, 다음에는 비웃었고, 나중에는 경탄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황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청렴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오히려 청렴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이지 청렴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렴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매 순간 유혹이 있었고 매 순간 타협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청렴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칙에 따라 거절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황의 첫 번째 원칙은 작은 뇌물도 절대 받지 않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쯤은 괜찮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황은 달랐어요. 풍기군수로 재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관아를 찾아왔어요. 그는 비단 한 피를 공손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군수님, 이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그저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당시 관례로는 이 정도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주는 선물은 뇌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관리들이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황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받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상인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른 군수님들은 다 받으시던데요. 제가 무례를 범한 것입니까? 이황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작은 선물을 받으면 내일은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부당한 청탁까지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의 시작입니다. 상인은 제가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황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결국 상인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나중에 이황의 공정한 행정을 보고는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중앙관직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문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지방 수령이 특산물을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황 대감께서 청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우리 고을의 특산품을 맛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관리들은 특산물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했어요. 심지어 거절하면 오히려 그 수령의 체면을 깎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편지와 함께 특산물을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고마운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떡, 술, 과일, 고기 등 다양한 것들이었죠. 대부분의 관리들은 명절 선물은 관례니까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모두 돌려보냈어요. 심지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보낸 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섭섭해하며 우리 사이에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이황은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는 작은 선물까지 거절하시면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오늘 작은 것을 받으면 내일은 큰 것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게 된다. 결국 선물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뇌물과 선물의 경계도 흐려진다. 이황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다. 하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선물을 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선물을 줬으니 도와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시작이다. 실제로 이황의 이런 원칙은 많은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선물을 준 사람들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이황은 아예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한 청탁을 하려고 찾아왔을 때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옳지 않은 일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황의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황 대감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예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이황에게는 편한 일이었어요. 매번 거절하느라 마음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원칙이 명확하니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뇌물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처음 한 번만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쉽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는 거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황의 두 번째 원칙은 사사로운 부탁에 흔들리지 않기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옳지 않으면 거절했어요. 풍기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황과 오랜 친분이 있던 양반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황,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가. 내 아들이 억울하게 떨어졌다네. 자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재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른 관리라면 오랜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식의 청탁이 아주 흔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네 아들의 답안지를 내가 보지는 못했네. 하지만 시험관들이 공정하게 채점했을 것이라 믿네. 만약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정식 절차를 밟게나 나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네. 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럴 필요가 있나? 자네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을. 이황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일이네. 내가 자네 아들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들은 나와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친구는 섭섭해하며 돌아갔지만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의 아들이 다시 시험을 봐서 정당하게 합격했을 때 그 친구는 이황을 찾아와 사과했어요. 자네 말이 옳았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제 보니 자네가 진정한 친구였어. 중앙관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문관에 있을 때 동료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황, 내가 부탁이 하나 있네. 내 조카가 관직을 구하고 있는데 자네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나? 이황은 물었습니다. 그 조카의 능력이 어떤가? 동료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뛰어나지는 않네.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네. 이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할 수 없네. 추천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써주는 것이네. 개인적 관계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면 그것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되네. 동료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이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네. 심지어 임금의 부탁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종이 어느 날 이황을 불렀어요. 경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며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임금의 측근이었죠. 다른 신하들은 임금이 소개하는 사람이니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능력은 보통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임금은 당황했지만 이황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임금은 이황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이황의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탁을 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황은 인정이 없다. 너무 원칙적이어서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어요. 이황이 거절한 부탁들이 대부분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이황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황은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이황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영원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일시적으로 미움을 받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 이황의 세 번째 원칙은 가족과 친척 일에도 공정 지키기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이황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과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직에 나가려고 할 때 이황의 명성을 이용하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실제로 다른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은 아버지의 힘을 빌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너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실력으로 승부하라.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하지만 이황은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특혜를 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해가 된다. 실력 없이 얻은 자리는 결국 화를 부른다. 실제로 이황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정당하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쉬운 길을 알려주지 않으신 덕분에 우리가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조카가 관직을 구하려고 이황을 찾아왔어요. 큰아버지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황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는가? 조카는 머뭇거렸습니다. 이황은 말했어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추천하면 그것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먼저 실력을 키워라. 조카는 섭섭해했지만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카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책을 빌려주고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얻도록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친척들의 재산 문제에서도 공정했다는 점입니다. 이황의 집안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땅이 있었어요. 이것을 나눌 때 보통은 집안의 어른이 자기 마음대로 분배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황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법과 관습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자의 몫을 주었어요.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더 주지 않았고 가까운 조카라고 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척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큰 댁과 더 가까운데 왜 똑같이만 주십니까? 이황은 답했습니다. 가깝다고 더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황의 부인도 때로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황은 부인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옳지 않소?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게 성공하길 바라오. 심지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친척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다른 집안이었다면 집안의 명예를 위해 관직을 이용해서라도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황은 공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도와주었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 가족을 돕는 것은 내 개인 돈으로 해야지 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황의 이런 태도는 많은 친척들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친척인데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황은 가족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척들도 이황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안을 보니 권력을 이용해서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이 결국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나 비리가 드러나면 가족 전체가 몰락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얻었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없었어요. 후손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깨달았어요. 이황 어른이 진짜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황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한다.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다. 또한 이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가족을 돕는다면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망치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화근이 된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당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황의 청렴함은 세 가지 원칙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 전체가 청렴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철저함이었습니다. 첫째, 관청의 물건과 개인의 물건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어느 날 이황은 관청에서 붓과 종이를 가져가서 개인적인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값을 계산해서 관청에 돈을 냈습니다. 아전이 깜짝 놀랐어요. 대감님, 그런 것까지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붓과 종이 정도는. 하지만 이황은 단호했습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공짜로 쓰면 안 된다. 둘째, 여행비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관직으로 출장을 갈 때는 공금을 사용했지만 개인 용무로 가는 길에는 절대 공금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출장 중에 개인적인 일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 부분의 경비는 개인 돈으로 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고 했지만 이황은 경계가 불분명하면 부패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셋째, 녹봉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들은 녹봉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황은 정당한 녹봉만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특별히 하사하는 물건도 사양한 적이 있었어요. 명종이 좋은 말 한 피를 하사하려고 했을 때 이황은 신은 이미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넷째, 식사도 검소하게 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보통 호화로운 식사를 했지만 이황은 항상 소박하게 먹었어요. 손님이 와도 과도하게 대접하지 않았고 계절에 나는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너무 소박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황은 음식은 배를 채우면 되는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다섯째,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비싼 옷감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이황은 평생 소박한 옷을 입었어요. 옷이 해져도 깊거나 기워서 계속 입었습니다. 부인이 새 옷을 해 입으시죠라고 하면 이황은 아직 입을 만하다며 거절했어요. 화려한 옷은 사치를 부추긴다. 검소함이 청렴의 시작이다. 여섯째, 집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도산서당을 지을 때도 최소한의 크기로만 지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황은 집은 비바람을 막으면 되는 것이다. 크고 화려한 집은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심지어 책도 함부로 사지 않았습니다. 책을 사랑했던 이황이었지만 공금으로는 꼭 필요한 책만 샀어요.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은 자비로 구입하거나 빌려서 읽었습니다. 여덟째, 제자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관례였어요. 하지만 이황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이황이 도와주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여비까지 대주었어요. 제자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황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갚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황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극단적이다. 융통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부패로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황의 청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사할 것도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깨끗했으니까요. 사람들은 탐복했습니다.
이황 대감의 철저함이 결국 자신을 지킨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이황의 청렴함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시대에 던진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첫째, 청렴하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재산을 모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산은 적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떳떳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이 증언했어요. 선생님은 항상 평온하셨습니다. 부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둘째, 청렴은 강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렴한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황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들도 이황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황에게는 약점이 없었거든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협박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권력자들이 이황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황이 비판하면 그것은 진짜 비판이었거든요. 개인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비판이었으니까요. 셋째, 청렴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황의 청렴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젊은 관리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황 대감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황을 모범으로 삼아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이황만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노력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살인파가 득세하면서 청렴한 관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황 혼자만의 영향은 아니었지만 이황이 보여준 모범이 큰 역할을 했어요. 넷째, 청렴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황이 살았던 16세기나 지금이나 청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에도 부패는 여전히 큰 문제예요. 뇌물, 청탁, 비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이야기가 더욱 울림을 주는 거죠. 다섯째, 청렴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황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명예와 존경이었죠. 이황의 후손들은 조상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조상은 청렴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죠. 여섯째, 청렴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황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황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반면 이황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이 기억합니다.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황의 청렴함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돈과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팔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떳떳하게 살 것인가? 이황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되었습니다. 500년 전 퇴계 이황이 보여준 청렴의 원칙.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 작은 것도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작은 것들을 만납니다. 작은 선물, 작은 편애, 작은 특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황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작은 선물을 받으면 내일은 큰 뇌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작은 청탁을 들어주면 내일은 큰 비리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짐합시다. 작은 것도 거절하겠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을 지키다 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예 제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청렴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다짐, 사사로운 부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 선후배. 그들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우정은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에요. 이황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네 부탁은 들어줄 수 없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 다짐, 가족에게도 공정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정당화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부정한 일도 합리화하죠. 하지만 이황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력 없이 좋은 자리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능함이 드러나서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얻은 자리에서는 떳떳할 수 있어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편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압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유혹은 강하고 타협은 쉽습니다. 이번만, 조금만, 아무도 모르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황을 떠올리세요. 500년 전 부패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청렴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익입니다. 마음의 평안, 떳떳함, 자유로움, 존경.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이황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은 크지 않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뇌물도 거절하고 사사로운 부탁에 흔들리지 않고 가족에게도 공정한 삶. 그것이 바로 청렴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다음에 작은 선물을 받게 되는 순간, 친구의 부탁을 받는 순간, 가족을 위해 편법을 쓰고 싶은 순간에 이황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순간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린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원칙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황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선택은 명확합니다. 청렴하게 사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계 이황의 청렴함.
그것은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도 거절하고 사사로운 부탁에 흔들리지 않고 가족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는 삶. 힘들어 보이지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렴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양심의 평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